이 선거 지나면 곧 사라질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 제도로 가겠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성정당 결정, 지금 야당은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장일치라면? 예, 그렇다고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총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반대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좀 따져보니까 참석했던 의원들의 한정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당대표가 최종적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 이러면서 이제는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더 큰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여기에 서명한 의원이 106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의원은 아닌 건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 성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의원 이름이 연서명되지는 그래서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의원들의 움직임이 아주 일사불란해요. 대표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대표가 결정하니까 만장일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이 어떤 국면입니까? 공천이 시작됐잖아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서 그동안에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던 거는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거의 절반으로 쪼개지다시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대표한테 모든 걸 일임한다고 했을 때 대표가 결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물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생각은 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의 저 말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자기가 받게 될 불이익, 이거는 평상시에 그냥 비명계에 대한 압박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공천 시즌이잖아요. 공천 시즌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로 공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제가 드리겠는데 평상시에 대표의 권한은 칼집 속에 칼이 있는 거 이런 정도라면 이번에는 그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지금부터는 공천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말이 곧 법이다.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저기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공천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병립형을 주장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니까 라디오 인터뷰였나요? 인터뷰에서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아예 대놓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적 없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니까요. 자, 성명 어제 냈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을 한번 보시죠. 만장일치로 확인하면서 낸 성명서를 봤더니 당대표께서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 대표께서 큰 방향을 제시해 준 만큼 지혜를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거 어디서 잠깐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표현이 좀 너무 노골적이다, 민망하다, 북한 같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런 얘기가.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이게 북한식 어떤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 내용을 보면 거의 이재명 대표 수준이 뭔가 불가침의 영역, 존엄의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구도 그래요. 지금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거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존엄하신 대표께서 결정하시니까 우리는 그 고뇌의 결단을 존중하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겠다. 이 문구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큼 현재 어떤 당의 유상, 당대표의 유상이 완전 사당화돼 있다. 일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표가 공천권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표현에 있어서는 적당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만 나오면 다 용비어천가하는 거예요. 특히 최고위원회에서 그랬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어떻습니까? 전에 병립형으로 가자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준연동형 간다고 하니까 이걸 전부 다 고민정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 고뇌의 결단이고 정말 훌륭한 그런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그 내부 내에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랄지 이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일당이 거의 완성이 됐다. 이제 몇 남아 있는 친문만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 비판은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지금은 공천 시즌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수위가 너무 노골적이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럼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범야권이 연합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갔죠. 바로 민주당이 맏형이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맏형 또는 맏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에는 언제나 또 권한이 따르는 것이고 권한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이 맏형이고 권한도 민주당이 행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새로운 비례통합정당을 만든다면 거기에 주도권은 민주당이 있다. 이 이야기의 선언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뭐 과거에 보면 민주대연합 노선을 통해서 민주당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당하고 뭐 연합공천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문제에서 사실 통합 비례당을 만들면 앞으로 비례대표 선정이나 이런 아주 난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겠다는 이런까지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그 항공 노선에 거대 항공 노선이 있지만 우리가 저가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저가 항공 노선까지도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저가 항공 노선에도 우리가 좌지우지하겠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이게 이제 원래 지지인 즉 한 양당이 한 70%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 의석은 90%를 차지합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준연동형 제도거든요. 여기에 다시 재벌 상권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행태니까 이게 마땅하지 않은 이야기죠. 재벌 상권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맏형으로 앞장을 설 테니 줄을 서야 될 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줄서기에 나설 것 같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육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뜻대로 송영길 당도 조국 당도 위성정당 줄서기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야, 송영길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인데 자,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아니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옥중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죠. 이 송영길 전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서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번 비례연합정당 결정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한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이 민주당의 충실한 우당으로서 통합형 비례정당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심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합류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던 조국 전 장관 역시 반색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도란나는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또 여러 개를 들어야 될 것 같다면서 사실상 총선에 대한 의지를 더 대비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조 전 장관 주변 인사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사람 얘기해보죠. 먼저 송영길 전 대표 옥중에서 검찰을
공격하는 그런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고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그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제 이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글쎄 좀 생각은 해볼게요라는 입장이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한 신문 만평에 이랬습니다. 충심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때 충은 충성할 때 그 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민주당의 유성정당에 합류하고 싶으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뭐 밖에서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밖에서 재판받는 사람들도 다 적격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구치소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럼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연대를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한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하나의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혼자만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실제로 돈봉투를 뿌린 윤관석이랄지 예. 강래구 전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 다 실형 선고받았잖아요. 이미 1심에서 유죄 나왔죠. 형도 뭐 징역 2년, 1년 6개월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형을 받았어요. 중간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에는 그렇죠. 뭐 민주투사 아니면 독재 정권에 탄압받는 사람들이 간혹의 옥중에서 이제 출마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 또 당을 창당을 해서 또 비례대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아마 민주당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조국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송영길까지는 품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충이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띄어요. 어떻게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텐데 저런 것까지 하면서까지 할까? 저건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결단에 대해서 106명의 민주당이 마치 존엄처럼 대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 총선 자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서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장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짧게요. 그 충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그 빅텐트 이른바 그 텐트 안에 민주당 텐트 안에 저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받아주면 혼자서라도 지금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는지 그러면 본인 계산으로는 아무리 내가 옥중에 있어도 전국적으로 한 3% 이상은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한 명 정도는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죠. 전부 이재명 대표 앞에 지금 일렬 종대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석 하나씩 달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조국당, 송영길당, 뭐 무슨 기본소득당 뭐 해서 당들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런 정당들이 지금 쫙 한 줄로 서 있어요. 이제 이쪽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뭐 그런 정당들 말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의석을 하나씩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옆으로 좀 빠져 뭐 이렇게 할 것인가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을 이제 경례를 했는데 그 우리 경례라는 거 잘 아시지만 그 경례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경례를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주고 이거는 제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게 전국에서 3% 이상은 얻어야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제 개인적 관점이지만 예. 아마도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하고는 또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문제가 조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민주당 몫의 비례 포션으로 하지 않고 뭐 소수정당끼리의 연합체에서 이 문제까지 같이 놓고 결단을 내려라 이런 식의 방식을. 송영길 당도 그쪽 소수정당끼리 알아서 결정해라. 어쨌든 다 소수정당이고 아까 이재명 대표 마청 얘기했듯이 네. 그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몫의 비례 후보들을 따로 일단 선정하고 소수정당은 소수정당끼리 뭐 정의당 몇 석, 뭐 진보당 몇 석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그 틀 안에서 조국과 송영길 신당의 문제도 같이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논의하라. 그 뒤에 같이 명단을 규합해서 어떻게 순번을 배정할지 결정해보자. 이런 방식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근데 있습니다. 그래봤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허. 결국 지금 맏형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공천은 민주당이 주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소정당에다가 맡겼다. 1번부터 10번까지 군소정당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번호를 매겨서 와라. 그럼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조국을 고를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은 뭐 군소정당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권한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조국 송영길을 다 넣어서 만들어 왔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 충성 인사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건 이재명 대표의 몫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요, 내일 판결 나와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돌 하나로는 부족하다. 광주에 북콘서트 갔을 때 돌 하나는 들겠다 이런 얘기는 답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조국 전 장관이 돌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여러 개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돌인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세요? 돌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상대방을 쓰러뜨린다는 의미가 있고, 이게 돌 하나, 자기 돌 하나 갖고는 쓰러뜨리기 어려우니까 여러 개의 돌을 들어서 전부 다 정면 공격을, 집중 공격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 참 이 조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얼마 동안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또 이 얘기 대하는 거지. 아직도 그 강을 아직 못 건넜나 봅니다. 그렇죠. 건넜다고는 얘기하는데 마음에는 안 건너 있고요. 말로만 선거에 유불리 따져가지고 건넜다고 얘기했다가 또 이게 또 그게 선거가 아니면 또 돌아와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국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조국은 어떻게 보면 친문 중에 친문 아닙니까? 예. 그 친문에 대해서 다 돌 던지고 책임져라고 공관위원장까지 나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불리를 생각해서 조국을 안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지 되지 않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실형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뭐 죄가 있든 없든 그냥 데리고 갔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조 전 장관이 과연 민주당과 같이 유성정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질문을 했더니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는 저희는 어찌되어 열려있다. 통합형 비례정당은 뭐 통합형 큰 텐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신당도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얼마든지 같이 탈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반윤 정당입니다 해서 무조건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니 뭐 논의를 하고 함께 연대할 텐데 그렇다면 일정하게 지지율이 좀 있으셔야겠죠. 자, 이런 점이 궁금해요. 송영길 전 대표는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판이 이제 막 시작 단계고 1심도 안 나왔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1심 나왔고 2심 항소심인데 현재까지로는 유죄가 1심에서는 확정이 됐어요. 뭐 대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데 송영길은 안 되고 조국은 될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제일 1번은 지지율 차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서고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좀 다르게 이제 민주당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 당 대표 이제 그 경선 전당대회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즉 약간의 이제 그 피해를 입힌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뭐 한동훈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고요. 굳이 구분한다면 한 사람은 감옥 안에 있고 한 사람은 감옥 밖에 있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창당을 공언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없지만 조국 장관은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준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5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이 모든 논란과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에서 앞으로 그 비례대표에 나오는 자격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체의 어떤 논란거리를 민주당이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좀 말하자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이런 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래도 아깝다 해서 50% 지분을 가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민의힘은 그럼 위성정당 안 만드냐? 만들어요. 물론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민주당이 만들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시작한 건 국민의힘이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들 것 같으니까 준비를 먼저 했어요. 지금 서두르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 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쳤고요. 이 본격적인 창당 작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론도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례위성정당의 사령탑을 맡아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한 여권 관계자가요. 선거 경험이 많은 데다가 한동훈 위원장과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걸로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현재로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앞서서 미래통합당이 이 영입한 비례 인사들을 위성정당인 당시에 미래한국당에서 후순위로 바꿔버리면서 대표를 순식간에 한선교에서 원희룡으로 교체시키는 등 원유철로 교체시키는 등 공천 파동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과거의 상황을 답습해선 안 된다 이런 뜻이 김 위원장을 초빙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뭐 이 정치인들의 움직임이에요.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써서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겠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지난번 총선 때 어땠는지 보시면 본인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유권자들은 얼마나 더 헷갈릴까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 6면 기사부터 보시죠. 의원부터 꿔줘요. 막 저쪽에서 정당 만드는데 앞번호로 가야 되니까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막 여기 있는 의원들을 저쪽으로 꿔줘요. 지역구 나눠 먹고 검질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이 된 다음에서야 아니 그 위안부 그 문제 우리 돈 가져다가 할머니가 막 나타나시고 그러잖아요. 뒤늦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년 내내 재판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실까요? 이런 장면들 어떻게 기호가요 하나도 있고 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새해는 tun하게도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 시민당이 대선을 해서 저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형제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해서 예, 막 숫자 1만 있는 게 아니라 5도 항상 늘 따라다니고 어떤 분은 점포 글씨 보여? 빨리 갈아입어야지. 이런 게 그냥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부실한 준비였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는 의원 꿔주기 문제가 있었죠. 이 비례정당이 다른 소수정당보다 총선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을 집단 탈당시키고 비례정당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뭐 잠바를 바꿔 입고 이랬던 거 원정당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원정당에 있을 때 더 총선에 유리한 사람과 비례정당에 가도 무관한 사람 뭐 이런 뭐 분위기상에 이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촉발됐었는데 이 당시에 미래통합당은요 현역 의원 20명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서 아예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었고요. 민주당은 현역 의원 8명을 보냈는데 아마도 이번 총선에도 비슷한 고민이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팩트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뭐 꽤 4년 전이라 기억에 조금 가물가물하실 텐데 1과 5가 같이 다닌 사연 왜 그랬던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의 버스를 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기호 1번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5번이에요.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5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기호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의석순이죠, 의석순. 의석순으로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가 많으면 기호 앞번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년 전에는 4월 15일이 그 선거 날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마치 선거 날짜인 4월 15일인 것처럼 저게 4월
1 그리고 저쪽에 5 그리고 뒤에 일자는 또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15를 저렇게 띄워놨군요. 띄워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기호 1번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대표의 그 더불어시민당은 기호 5번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버스 하나에 일자와 오자를 크게 저렇게 해놓고서 이제 누가 선관위 같은 데서 제동을 걸면 우리 15예요, 이거. 4월 15일 선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뭐 아까 제가 눈 가리고 아웅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겁니다. 뭐 근데 저런 장면은 당시 그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뭐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점퍼 그 뒤집어 입은 건 뭐 어떤 사건이었어요? 일단 그 원유철 대표가 선거 지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선거 지원을 가는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또 그 상징되는 옷이나 기호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막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는 정당법에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정당법 내에서도 비례대표 선출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정당들이 이 조항 때문에 다들 중앙위원회라든지 뭐 대의원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례대표도 선출하고 그랬는데요. 이 위성 정당이 사실 위장 정당이죠. 또 위장 탈당을 시켜서 앞에 또 본당은 또 후보도 내지 않아서 칸을 비워두고 기호까지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걸 어떤 식으로 득표를 높여보려고 하다가 온갖 지혜를 짜내서 저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위성과 위장 정당의 부분에서 명백히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간대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났고 이 해프닝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 불신이나 이런 정치에 대해서 해모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관대한 처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거 선거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잖아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당은 자기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거고요. 다른 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또 점포도 있고 그 당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당적 금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건 이중당적이에요. 이중 등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제 탈법 행위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근데 준연동형의 특징이 우리가 이제 꼼수 얘기하는데 실제로 의원을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대출해 줬다가 비례대표 당선시켜서 비례대표 의원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다시 회수하는 게 바로 준연동형 제도거든요. 우리가 계속 산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때 어느 당에게 어떤 의원이 비례대표 얼마 가느냐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지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 산식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준연동형을 가자고 찬성하고 고뇌의 결단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하면 애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견을 못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거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표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진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서 위성정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공식 얘기를 쉽게 해드렸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저희들이 이제 300명을 기준으로, 아까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면 얼마 그랬는데 이거는 전체 다 의석수를, 그러니까 전부 다 후보를 냈을 때입니다라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께서 저한테 이런 지적을 나중에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했어요. 잠시 뒤에 또 문자가 오십니다. 그거 내가 착각했네. 원래는 296명이었는데 300명이었네. 정치 전문가들도요. 저한테 지적하면서도 숫자 하나 때문에 몇 번을 고민하고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그 선거제도예요. 그게 공직선거법 189조인가 보면은 이렇게 산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마 그 산식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100번 이상 봤을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예. 근데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래도 30년 넘게 기자를 했는데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에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해요. 중앙선관위에는 거기는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저를 얼마나 잘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든 아마 국회의원들 그거 뜻을 물어보면
거기에 보면 뭐 의석, 할당, 정당 뭐 진짜 암호문이에요. 암호문. 이 암호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4년 전에 심상정 의원이 그랬죠.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찍은 표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게 준연동형 산식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1번, 5번은요, 나중에 선관위 지적에 의해서 이 숫자 번호를 다시 이제 래핑, 버스에 그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했다고는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4년 전에 이게 또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자, 정당을 만들었어요. 위성정당이에요. 그래 놓고 대표조차, 당 대표조차 당명을 헷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잘못 읽었네. 다시 시작할게요. 더불어시민당은 그래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까지 우리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네, 대표도 헷갈리셨어요. 당명을. 야, 저런 촌극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번에라고 48cm 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안 나올 수 없겠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당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48cm였잖아요. 이제 50cm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선거 때는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식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일단 다리 걸쳐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한 석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또 당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좀비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총선 거치면서 만들었다가 다 사라졌어요. 예. 또 살아나서 또 온단 말이에요. 또 선거 끝나면 또 없어질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좀비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당대표조차도 당을 헷갈려하는 상황인데 그 국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런 옛날 정당이 그 정당이 아닌데도 다시 막 그 이름만 쓰는 공화당 뭐 이런 정당들도 막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열린민주당 그때 만들었던 정당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열린민주당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거기는 의원을 꺼준 적도 없고 또 비례대표를 민주당에서 보내서 그 당이 당선이 아니라 이제 여기 열린민주당은 그야말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검찰개혁당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게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사람의 국회의원들 이제 예비 후보들이 그렇게 해서 선출됐고요. 자체로 당헌 투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위성정당이라 비판은 좀 지나친 겁니다. 열린시민당. 당시는 열린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이 8명을 꾸어줬고 네. 또 민주당에 출마 예정돼 있던 비례대표를 10번부터 20번까지 배열을 했고 앞에는 시민사회를 10명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2명만 복귀하고 나머지 17명 중에서 15명을 민주당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위성정당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열린민주당은 위성 호소당이죠. 위성 호소당. 예. 왜냐하면 분명하지만 위성 정당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러나 민주당과 성격이 똑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당이 열린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은 그 민주당보다 뭐 이른바 당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고 친조국당. 그러면 아니 거기에 그 당선된 사람들이 뭐 최강욱 그러고 나중에 물려받은 사람이 김의겸 의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위성 호소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게다가 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민주당에서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경선 탈락한 후보가 열린민주당에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자리 양보해줘서. 예, 그러니까 군소정당 출신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을 떨어지고 군소정당에 갔다가 다시 본당으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지금 이번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경선에서 떨어진 뭐 현역 의원들 자격이 안 된다고 떨어졌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성정당에 배치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되면 비례로 되면 다시 올 수 있다? 예, 거기서 비례 순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다시 본당으로 다음 국회도 이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